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와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바이든 정부의 북한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과 우리 군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북한이 다양한 시험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시험에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고 확인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은 아닌 순항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북한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에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쿠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한미 연합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쿠일리노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선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고 관련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 검토는 거의 완료 단계로 미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말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 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인데요.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19년 연속 채택입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으로 소극적 찬성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도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종차별과 여성 상대 범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서방의 인권 유린이라고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LH 임직원 3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임직원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의 현재 상태는 정부도 LH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특공 대상 기간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8년간 LH 세종본부에서 특공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34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공 이후 세종본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38명뿐입니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의 90% 정도가 인사이동으로 세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날 수도 있어요.
정해진 연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반 정도였습니다. 분양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LH 임직원들의 실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2012년 3월 LH 세종본부로 전입한 A씨. 전입 2달 만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고 2달 뒤에 세종본부를 떠났습니다. 4달 남짓 세종서 일하고 특공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9억 3천 정도. 다 9억 넘어요. 9억 2천, 10억. 그때까지는 6억밖에 더 됐어. 3억. 세종본부를 떠나는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 아예 세종을 떠난 뒤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땅도 파기 전에 세종을 떠난 겁니다. 개발하면 이익이 남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또 특별 분양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투기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LH 임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부도 LH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특히 지난 2019년을 전후해서 급상승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시점을 봤더니 2019년 63명이나 되는데요. 그 해 대거 분양을 받아 현재 분양가의 3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H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만료를 앞둔 그해 63명의 LH 임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직전 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 세종시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입니다. 2019년 막차 특공을 받은 63명 중 절반 이상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의 경우 2019년 LH 임직원 9명이 특공을 받았는데 1명만 빼고 모두 세종을 떠났고 마주보고 있는 이 아파트도 특공을 받은 7명 중 5명이 역시 현재 세종본부 소속이 아닙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인근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대. 2019년 특공 분양가가 3억 원대 후반이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워낙 핫해서 매물은 없고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는 신규 입주하는 데는 다 그 금액 정도를 거주지 이전이나 퇴직 등 입주 전에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면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LH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2019년도에 분양 물량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 공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를 돕기 위해서 특별 공급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지난해 10월 KBS의 세종시 특공아파트 문제점 고발 이후 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 특공을 받으면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지난 2019년까지 특별 공급을 받았던 LH 직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어젯밤 충남 철안 해태제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태운 뒤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소식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퍼붓지만 건물은 검게 그을렸고 철골은 녹아 휘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해태제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60여 명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인근의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태운 뒤 화재 발생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진화됐습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했던 주민 4명도 귀가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불은 진화됐다며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를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4만 4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충주시 산림정책관은 불이 난 곳 주변에서 벌목하던 50대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11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명, 경기 150명, 경남 27명, 인천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707명입니다. 어제 2만 151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 누적 접종자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만 75세 이상이 접종될 화이자 백신 25만 명, 즉 50만 회분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분기까지 700만 회분이 계속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들여온 물량은 4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백신이야말로 어르신 건강을 지킬 강력한 보호막이라며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무증상 또 미확진자에 한해 투표소 임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신재입니다. 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SK하이닉스 소속 핸드볼 선수단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다수가 최근 발열과 기침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선수단 13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어제 재판 개입 혐의 등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이규진 전 판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며 3,000선마저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58포인트 하락한 2,994.16에 코스닥은 2.95포인트 오른 949.2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줄줄이 내리고 있고 만도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콘텐츠 사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미국 군인들의 3분의 1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아직 부족해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미군들이 전체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There were really no studies on the long-term effects of the vaccine, so that had me kind of concerned. 소셜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짓 정보와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I think that is a huge battle. It's almost harder to fight some of these misinformation that come from out of the blue. 또한 실제 백신 접종 후 신체에 위험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군을 나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네브라스카 주 방위군의 경우 백신 접종 동의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군 당국은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한 인터넷 질의응답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군 특성상 낮은 백신 접종률은 군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핑하기 적당한 파도가 늘리는 남아프리카 해안. 이곳에서는 평범한 서핑과는 다르게 맨몸으로 파도를 타는 바디 서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파도를 자유롭고 세련되게 미끄러지는 서퍼들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Freedom, absolute freedom. Just you and the surf. Figure out where you have to be, what you have to do, and just ride the wave, ride the ocean. 가끔씩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작은 보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맨몸이 기본입니다. Just loads of fun. Makes you, just a child, Just nothing serious about it. Just fun. 바디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영 실력과 때로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차가운 수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소 생경한 이 바디 서핑은 사실은 식민지 이전 아프리카인들이 즐겼던 가장 오래된 수상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타이완의 한 초밥집에서 이름에 연어의 한자명인 규어가 있으면 무료로 식사를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무료 초밥을 위해 개명을 한 청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무료로 초밥을 먹기 위해 개명까지 서슴지 않은 청년들. 모두 255명인데 대부분 18세에서 20세 청년들이었습니다. 觉得这是一个我的人生的回忆啦，这样子。这2天累积下来已经28000这样子，划算，我觉得是蛮划算，但我觉得是不要浪费这样子。 개명한 이름 가운데는 타이완에서 허용한 이름 최대 글자 수 50자를 꽉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붙인 이름 29글자 가운데 26개 글자를 조개관자, 전복 등 해산물 명칭으로 채운 것도 있습니다. 인생 추억이라는 청년들의 자평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씁쓸해합니다. 把名字改成鲑鱼，我天哪，这蛮奇怪的社会。 또 연어만 먹고 밥은 아예 손도 안 대고 남겨 음식 낭비라는 비판 여론도 일었습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이번 초밥집 이벤트를 계기로 연어 세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제도권에 도전하는 청년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에 사는 80살의 시부야 할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이동 진찰차를 이용합니다. 전에는 81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 병원까지 다녔지만 고령인 두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이 온라인 이동 진찰차를 이용합니다.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 심전도 등을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시내 병원으로 전송돼 담당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면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세심한 진찰도 가능합니다. 이 이동 진찰차 운영에는 현재 6개 지역 의료기관이 참가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얀마 상황입니다. 시민들을 향한 군인들의 무차별 총격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웅산 수치 고문의 4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로
대규모 시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군이 시내 한복판에서 자동화기를 발사합니다. 장갑차에서 자동소총을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제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만 최소 8명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중에는 7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위 장소도 아닌 집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14살 소년 2명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리고 두 소년의 장례식이 열린 다음 날인 어제 만달레이에선 또 12살 소년이 총에 맞았습니다. 소년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군경은 시위대에 즉각 발포합니다.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군경의 테러가 계속되면서 시위와 상관없는 시민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30대 여성이 아파트에 들이닥친 군인들을 피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27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테타 군정의 대변인은 국영TV에 나와 군부도 슬픔을 느끼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시위대가 기물을 파괴하고 불안을 부채질했다며 시위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배 산나뼈들이 있는 요네 30구마 기두반용 6구 예사칸 30구 예긴 12긴 아사오 5구로 짬패 펴시게 봐. 오늘은 아웅산 수치 고문의 4번째 재판, 그리고 오는 27일은 미얀마 군인의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국 경찰이 콜로라도주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21살 남성을 체포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상하원에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발생한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 용의자는 21살 남성 아흐마드 알리위 알리사라고 미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에릭 텔리 경관 등 10명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알리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역 검사는 다만 범행 동기를 비롯한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want to stress that the investigation is really in its early stages. And we're going to work incredibly hard to see it through to completion. That completion is likely more than a year from now. 순직 경관에 더해 나머지 희생자 9명의 나이와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식료품점 직원으로 알려진 25살 여성 리키 올스 등 20대에서 60대까지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senseless tragedy, the loss of life, as we hear those names, everybody, and Boulder County is a small community. We're all looking over the list. Do we know anybody? I'm sure that we know people that know people.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애틀랜타 연쇄 총격으로 개항했던 조기가 내려지기도 전에 또 참사가 발생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등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to take common sense steps that will save the lives in the future and to urge my colleagues in the House and Senate to act. 콜로라도 총기 난사는 애틀랜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숨진 지 엿새 만에 발생했으며 미국 전역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7건의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큰 불이 나 15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도 400명이 넘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화재가 시작된 건 지난 22일. 불길은 순식간에 나무와 비닐로 만든 천막집들을 덮쳤습니다. 10,000채 이상이 잿더미가 되면서 4만 5천 명가량의 로힝야족은 머물 곳을 잃었습니다. UN 난민기구는 이번 화재로
15명이 숨지고 56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실종자도 400명이 넘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소방당국은 처음엔 불이 크지 않았지만 취사용 가스통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이 임시 건물이라 소화시설도 없었고 난민촌 주변에는 철망 등으로 담장이 세워져 있어서 대피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소방당국은 최근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화재가 여러 차례 잇따랐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19세기 영국의 식민지배 정책에 따라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이주했지만 미얀마가 독립한 이후에는 인종과 종교 갈등,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에 사는 로힝야족 난민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맑고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중의 시루湿도가 35%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는 바람의 특성은 매우 건조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산불이 나기 쉽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관측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강릉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와 대구,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15도 안팎,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면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